10%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로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에 급파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한미일 고위급 협의를 열자는데 미국은 적극적이지만 일본은 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우리와 일본 정부 실무자가 오늘 도쿄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우리 경제에 대해 4개월 연속으로 부진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소비 둔화는 다소 완화됐지만 투자와 수출이 위축되면서 국내 경기가 활기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37년 만에 택시 합승이 허용됩니다. 택시 잡기 힘든 심야 시간대 강남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서 출발하는 승객에 한해 택시 합승이 가능해집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밤샘 회의를 이어가던 최저임금위가 막판 진통 끝에 결론을 냈는데요. 최나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최 기자, 이 진통을 끝까지 겪었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은 결국 얼마로 결정된 건가요? 네, 오늘 새벽 극적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새벽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투표를 거쳐 8,590원을 의결했습니다. 올해보다 2.87% 오른 수준인데요.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볼 경우 월급은 179만 5,310원입니다. 올해보다 약 5만 원 정도 오른 수준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에 따라 내년에 임금이 오르는 근로자는 최소 137만 명에서 최대 415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차이가 컸는데 이 투표 결과가 결국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투표에는 근로자, 사용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이 모두 참석했는데요. 앞서 근로자위원은 8,880원을 최종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8,590원은 사용자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이고요. 이렇게 최종안 두 가지 안이 표결에 붙여졌는데 15명이 경영계안을 선택했고 11명이 노동계안을 선택했습니다. 한 명은 기권을 했습니다. 네, 2.9% 정도가 인상된 건데 지난해에 비추어 볼 때면 인상률이 좀 낮은 편이네요.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9%, 2017년에 이어 두 자릿수나 오른 인상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약 2.9%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0년 전이었던 2010년 인상률은 2.8%였고 이후에는 5% 이상의 인상률이 줄곧 이어져 왔는데 10년 만에 2%대로 낮아진 겁니다. 결국 최근 확산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에 따라 내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어떤 반응인 건가요? 네, 결과가 나오자마자 양대 노총은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총파업 등 전면 투쟁까지 예고한 상황이고요. 처음 삭감안을 내놨다가 한 발 물러선 경영계는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이제 남아있는 겁니까?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유가 인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요. 이재갑 장관은 오늘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 최저임금액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결과를 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최저임금위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고 사실 결론이 나기에는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최저임금에는 어제 오후 4시 30분부터 오늘 새벽 5시 30분까지 13시간 동안 밤샘 회의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의에는 27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을 했는데 처음부터 모두 참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어젯밤 9시 반부터 참석을 해서 사실상 그때부터 본격적인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던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지연이 된 것은 참석 여부 등에 대해서 근로자위원들이 바로 결정할 수가 없는 민주노총의 의사결정 구조 때문이었는데요.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우선 안건을 보고하고 토론을 거쳐 방침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참석 이후에도 최종 수정안 결정에 있어서 내부 조율을 거치느라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정부의 대응 움직임이 나라 안팎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네, 임종윤입니다. 네, 어제 미국에 급파됐던 김현종 차장이 백악관 비서실장을 만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에 뉴욕 워싱턴에 DC에 도착을 해서 바로 김현종 차관은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을 만나서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논리를 잘 설명을 했고,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우리 한미 관계 중요성을 잘 알고, 그래서 우리 입장을 당연히 이해했죠. 네, 김 차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전 세계 교역 질서를 교란하고 이는 미국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차장은 또 미국이 한미일 3국의 고위급 협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일본 측으로부터는 답이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일본이 전략물자 불법 유출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정면으로 반박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의해서 어제는 산업통상부 관계자가 브리핑을 열고 정면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한국의 수출 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일본 측에 요구하면서 의혹 제기식의 뉴스의 양산은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일 실무 협상이 오늘 열리죠. 성과가 좀 있을까요? 그러게요. 예, 오늘 오후 좀 늦게 일본 도쿄에서 양자 간 첫 협의가 열릴 예정이긴 합니다만 현재까지 분위기는 기대감을 갖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당초 과장급 5명이 참석하는 양자 협의로 양국이 합의했다가 어제 늦게 일본 측이 양자 협의가 아니라 설명회다. 참가 규모도 과장급 5명에서 2명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서 협의의 규모가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등 일본 측의 협상 의지가 대화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도 양자 협의를 국장급 수준으로 계속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SBS MBC 임종윤입니다. 우리나라가 상반기 일본의 무역 흑자국 3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와 일본관세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일본의 총 수출액 가운데 우리나라 비중은 6.9%로 수출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모를 고려하면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정부가 대외 여건 악화로 우리 경제에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대해 지난 4월 이후 넉 달째 부진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우리 수출과 투자가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도체 가격 하락과 세계 경제 둔화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수출 감소세는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도 감소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설비 투자는 4월 4.6% 증가해서 5월에는 8.2% 감소로, 건설 투자는 4월에 이어 5월에도 감소세를 이어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소비와 관공업 생산은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네, 소비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했으나 광공업 생산은 감소했는데요. 서비스업 생산은 4월에 0.4%, 5월에는 0.1%의 소폭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4월 1.9% 증가해서 5월엔 1.7% 감소를 보여 전산업 생산은 전달과 비교해 0.5%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와 서비스 가격 안정세 유지 등으로 전달과 동일한 수준인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7%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만 1,000명 증가해 증가 규모가 확대됐지만 실업률도 4.4%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와 수입 물가가 5개월 만에 나란히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물가는 한 달 전보다 2.1%, 수입 물가는 3.5% 하락해 지난 1월 이후 5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은은 반도체 가격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수출입 물가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제재로 삼성전자가 최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사업이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대 경쟁사인 대만 TSMC는 지난달 최고 매출을 기록하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은영입니다. 네, 파운드리 업계 1위인 TSMC가 지난달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요? 네, TSMC는 지난달 매출액이 858억 7천 대만 달러, 우리 돈 약 3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6.8%,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9%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 들어 월간 기준으로 최대 실적입니다. 올 2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늘어난 2,410억 대만 달러, 약 9조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전망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네, 이 파운드리 사업은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공들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타격이 더 클 것 같은데요. 네, 삼성전자는 최근 시스템 반도체 분야 1위를 목표로 연구개발과 시설 확충 등에 나섰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부문에 힘을 싣고 TSMC와의 격차를 급격히 좁히고 있었는데요. 일본 제재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동안 경쟁사가 치고 나가는 상황입니다. 특히 초미세 공정으로 경쟁하는 두 업체의 격차는 짧은 시간에도 크게 벌어질 수 있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고객사 이탈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D램 가격이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 DDR4 8GB 현물 가격은 지난 10일 기준 평균 3달러로 전날보다 1.2% 올라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 반등했습니다. 이는 일부 모듈 업체가 가격 상승을 염두해 투기적인 매수에 나서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거대 석유 기업 쉐브론의 사장단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국내 조선업계 경영진과의 회동을 위해서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네, 미국 쉐브론의 사장단이 우리나라 조선업계 경영진을 만났다고요? 네, 업계에 따르면 조지프 지아지아 총괄 부사장을 비롯한 쉐브론 사장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요. 오늘 울산의 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정기선 부사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제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조선주소를 찾아가 현장을 둘러보고 경영진과 면담했습니다. 네, 쉐브론 사장단이 이렇게 방한을 한 이유는 뭡니까? 네, 쉐브론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사와 회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방안은 대우조선해양과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쉐브론과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다만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업계는 수년째 해양 플랜트 수주 가뭄을 겪고 있는데요. 쉐브론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새로운 일감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제유가가 상승해 해상 플랜트를 비롯한 석유 수출 시설을 투자하기에 적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쉐브론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조선소 시설을 둘러보고 기술력을 확인하면서 새 사업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이르면 이번 달부터 제한적으로 택시 합승이 가능해집니다. 늦은 밤 택시를 잡기 힘든 서울 일부 지역이 대상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원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한 택시를 일행이 아닌 사람들끼리도 같이 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택시를 타려는 사람이 스마트폰 앱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출발지나 목적지가 비슷한 승객 2명이 한 택시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택시 합승은 지난 1982년 전면 금지됐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제4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에 2년 동안 포함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네, 앱 이용자들이 무작위로 연결되는 건 아닌 거죠? 네, 이동 구간이 70% 겹치면서 반경 1km 안에 있는 승객들이 동승 대상인데요. 합승함에 따라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15분 안쪽인 사람들끼리만 연결됩니다. 동성끼리만 연결되고 택시를 타기 전 앱으로 앉을 자리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앱이 정산한 택시비는 같이 탄 2명이 절반씩 나눠서 부담합니다. 네, 그렇군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시간대도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밤 10시에서 새벽 4시 사이 심야 시간대에만 이용이 가능한데요. 서울 시내 25개 구 가운데 강남과 종로,
마포, 용산, 중구 등 총 12개 구에 한해 서울 지역 택시로 한정됩니다. 호출료는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4,000원, 그리고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는 6,000원입니다. 한편 택시기사가 일행이 아닌 승객들을 임의로 같이 태우면서 요금을 따로 받는 것은 기존대로 불가능합니다. 자발적으로 앱을 통해 동승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고 택시기사가 승객을 골라서 태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외에도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된 서비스들이 더 있죠? 네, 어제 제4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는 공유 주방 플랫폼 안건도 의결했는데요. 외식 창업자들이 주방을 함께 쓰고 또 생산한 식품의 판매와 유통까지 가능한 서비스도 2년 동안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됐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조리 영업자는 영업소별 또는 주방 구역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다만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따로 지정해야 합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LG화학이 미국 내 두 번째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크게 늘고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LG화학 투자 소식 어떤 내용입니까? 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LG화학이 미국 켄터키주 또는 테네시주에 새로운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약 2조 원으로 오는 2022년 가동이 목표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LG화학은 아직 투자 방안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LG화학은 오는 2024년까지 매출을 지금의 2배인 31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LG화학이 미국 내 배터리 공장 확충에 나서는 이유는 뭡니까? 네,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LG화학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배터리 수주 잔고가 110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수주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생산 시설 확충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또 폭스바겐과 현대자동차 등 이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LG화학이 2차 전지 사업 비중을 늘린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군요. 네, LG화학은 현재 전체 매출에서 22%를 차지하는 배터리 사업 부문을 5년 안에 절반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유럽에서도 지난해 1분기 양산을 시작한 폴란드 공장 외에 추가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지 사업 분야가 성장이 가장 빠르고 유망한 직종이라면서 앞으로 2, 3년이 기점이기 때문에 투자도 대부분 이때 이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는 현재 대부분의 대출 상품이 중단된 비상경영 상황입니다. 대출을 하루빨리 전개하려면 주주들이 자본금을 납입해줘야 하는데 그 증자의 성사 여부가 오늘 판가름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우선 오늘 K뱅크 자본 확충이 성공적으로 이뤄질지가 먼저 궁금한데요. 네, 주요 주주들 간의 이견으로 증자가 성공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정상 K뱅크의 주요 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은 오늘까지 이 412억 원을 K뱅크의 주금납입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데요. 이들 주주는 이 412억 원 중에서 각기 지분율만큼의 금액을 납입하면 되는데 이게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오늘로 미뤄진 겁니다. 앞서 K뱅크는 지난 5월 이사회를 열고 412억 원 규모의 전환주를 발행해 증자하는 방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K뱅크는 오늘 오후에 이 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주 간 이견 때문에 증자가 불투명하다는 건데 정확히 왜 그런 건가요? 네, KT를 제외한 이 우리은행 등 주요 주주들은 이 412억 원을 KT가 부담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주요 주주사 관계자는 이 사실상의 일대 주주인 KT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 412억 원 증자에 불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일부 주주사는 불참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침 어제 오전 KT가 이사회를 열었고요. 이 자리에서 이 412억 원 증자안과 함께 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은 여러 옵션들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건 이 소규모 땜질식 증자가 아니라 이 신규 투자자 영입 등을 통해서
3천억 원이나 5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증자를 하는 방안입니다. 어제 KT 이사회가 어떤 청사진을 내놨는지가 오늘 400억 원대 증자와 이후 대규모 증자 성사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인보사 사태로 주가가 폭락해 피해를 본 코오롱 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법원이 어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자택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이웅열 전 회장의 자택이 가압류됐다고요? 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코롱티슈진 소액주주 142명은 지난 5월 코롱티슈진과 이우석 대표 등 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이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지난 6월 기준으로 260억 원에 달합니다. 또 손해배상액을 보전받기 위해서 이달 초 1억 2,600만 원대 부동산 가압류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피고인 측의 재산을 보존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가압류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회장 자택 가치는 현재 100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검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죠? 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서울 여의도에 있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각각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 2017년 11월 코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을 주관하고 기업 가치 등을 평가한 곳인데요. 코롱티슈진은 코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허가 당시 제출했던 자료를 상장 심사용으로 한국거래소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이들 증권사가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면서도 상장을 추진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오는 9월 25일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마약 단속 건수는 줄었지만 밀반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상반기 적발된 마약 건수는 249건, 총 86.8k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29%, 중량은 41% 줄었습니다. 반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밀반입된 마약류 유통 건수는 지난해 대비 53%, 중량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국내 증시는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0.24% 상승하며 2,085포인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5%가량 오르며 680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LG화학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제2공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오늘 LG화학 오르고 있습니다. 1.17% 상승하며 34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도 상승세입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모스크바에서 시범 주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차는 0.36%, 현대모비스도 1.94%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상승 반전했습니다. 지금 인보사와 관련해서 코오롱 티슈진 주관사와 이웅열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상승 반전을 하며 1.3% 올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도 오늘 상승세인데요. 0.1% 오르며 46,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